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 대응 1단계가 발령됐는데요. 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진천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당시 검은 연기가 상당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는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고 있기 힘들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요. 공장 곳곳에서는 불길 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방 헬기도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오후 1시 31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근의 작은 소규모 공장들이 많은 만큼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재 발생 18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인력 90여 명과 90여 대가 넘는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서 일하는 60대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화재로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가 인명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곳으로 1층 높이의 건물 3개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면서 충북 진천구는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우회해서 이동하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금융당국도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공급 대책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해 주택 2만 7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기존 공급지에 대해서는 착공 조기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3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앞당기는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는 2030년까지 태릉과 과천, 용산 등 모든 공급 부지들을 착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주택 용지에 대한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추진,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 활용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네, 대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죠. 네, 금융위원회는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론 자가와 전세 등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자가 마련과 관련해서는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청년에게는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요 관리 기조는 유지하는 만큼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위해 LTV와 DSR 규제 비율, 주담대 대출 한도는 유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진한다는 등의 방침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올려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신규 택지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 경기도 남양주 일대입니다. 네, 고려대 덕소농장 등 와부읍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서 2만 1,700호를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그곳 일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 이곳 와부읍 그린벨트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밭들이 먼저 보이고요. 송전탑 그리고 가건물들,
저 뒤로는 낡은 비닐하우스들이 빼곡히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개발이 정체된 농지 그대로입니다. 이곳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지난 1970년대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서 50년 가까이 묶여 있었습니다. 정부 계획이 이곳 228만 제곱미터, 69만 평 일대에 주택 2만 1,700호를 짓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고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친 뒤 30년 상반기에는 주택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일단 숫자는 상당한데 과연 공급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린벨트 해제는 이 수도권 지역에 수만호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다만 중요한 게 과연 수요자가 선호하는 곳이겠느냐 이겁니다. 입지를 보면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경의중앙선만 타기만 하면 환승 없이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도 쉽습니다. 다만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이 위치에 따라서 역으로의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대체로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로 사정도 좋고요. 서울 강남이라든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심역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래요. 정부는 향후 교통대책을 세워서 철도망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얘기가 나왔었던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 등과 비교하면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택지외 나머지 7만 3천 호에 대해선 지자체와 추가 조율을 거쳐서 연내 순차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해당 지역도 2030년이 착공 목표인데요. 당장 단기적인 공급 효과는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맞습니다. 지난 3년간의 착공 부족으로 향후 3년간이 이제 입주 절벽인데요. 후보지 발표 후 그린벨트 해제하고 지구계획 승인받고 보상하고 착공 입주까지 하면 사실상 10년은 걸립니다. 물론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총량 규제 등에서 제외해서 정부 주도로 그린벨트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긴 했지만 당장의 공급 부족 해소에는 역부족입니다. 주거지 보존을 원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자체와 원만하게 조율하는 일도 큰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그린벨트 지역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1명을 해임하는 등 모두 15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지 부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했고 대응에 소홀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15명의 징계 대상 직원 중에 해임이 1명을 포함해서 중징계는 8명이고 나머지 7명은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직원의 소속은 중앙선관위 그리고 서울시와 송파선관위, 지역선관위 소속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15명의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해임 1명 등 중징계는 8명으로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도래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과 합리적 조세,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을 해법으로 꼽았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부터 발생한 공급 절벽을 짚으며 인허가가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급 대책이 제약이 많고 소요기간도 긴 만큼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은 채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23만 호가 넘는 규모의 주택을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는데 정부도 강조했듯 시기 단축에 힘을 실은 겁니다. 야당이 적극 공세를 펴고 있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책안을 제시하고 좋은 제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든지 오락가락한다고 표현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국민과 전문가 또는 야당 등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한다며 국민 삶에 맞도록 실용적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자고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하면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정책이라고 혹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정책과 관련해서 여야 반응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호평했습니다. 박지혜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대책 발표에 이은 당의 유기적인 입법,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쯤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과 앞서 나온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대책을 두고 청년은 또 봉이냐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또 빚내서 집사라는 낡은 유혹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과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원칙을 내놓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본청약을 앞두고 대출 조건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찾아 정부가 사실상 분양 사기를 벌인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네,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포럼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지금 국회에서는 이진숙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포럼에 참가한 단체인 새역사 국민운동 등이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는 논란이 있다는 건데요. 이 의원 역시 오늘 환영사에서 5.18이 성역이 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한쪽에선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의원이 역사 왜곡 세력에 국회 문을 열어줬다며 규탄 대회를 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5.18 정신을 비하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할 수 없다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내에서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학술 토론회라 강행하겠다는 이 의원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포럼에 참석한 다른 현역 의원은 없었습니다. 포럼이 열린 국회 도서관에서는 범여권 의원 일부가 손팻말을 든 채 시위를 벌였고 포럼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이 행사장에 난입하면서 언쟁이 벌어져 잠시 진행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경북 진천에 있는 건축자재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진천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요. 이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3시 43분 초진이 완료됐다고 밝혔고 대응 단계도 해제됐습니다. 이곳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은 오후 1시 31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근에 작은 규모의 공장들이 많은 만큼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재 발생 18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인력 90여 명과 100여 대에 가까운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서 일하는 60대가 전신에 이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병원으로 옮겨진 60대를 제외하고는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곳으로 1층 높이의 건물 3개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면서 충북 진천구는 많은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우회해서 이동하라는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에서 YTN 김규수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지금 화재 현장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CTV 화면 보고 계신데요. 화재 발생 초기에는 검은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는데 지금 현재는 연기 색깔이 좀 희뿌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이 지난 상황이고요. 아직도 희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솟구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부선 3호교회 CCTV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검은 연기가 지금 화재 진압을 통해서 하얀 연기로 조금 바뀐 상황입니다. 화재 발생 18분 만에 오후 1시 반쯤에 신고가 됐고요. 18분 만에 1단계를 발령해서 확산 방제 총력을 한 결과 지금 이렇게 연기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현장 기자가 전해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연기 색깔은 바뀌었지만 현장에서 매캐한 냄새가 여전히 진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3시 43분쯤에 초진이 완료됐다고 밝혔고 대응 단계도 해제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희뿌연 연기가 솟구치고 있고 매캐한 냄새도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축자재 생산 공장이라서 지금 화재 진화가 완제는 쉽지 않은 모양인데요. 저희가 계속되는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국가소방동원령이 연장됐습니다. 네, 차량 대수를 100대 규모로 조정하지만 당분간 용수 공급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소방청이 동원령을 연장했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남의 가뭄이 계속 이어지자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소방 물테크차를 어제 경남에 모았는데요. 오늘까지였던 동원령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존 16개 시도 소방본부 소속 차량 200대를 12개 소방본부 100대 규모로 조정하지만 농업용수가 필요한 곳엔 지원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또 장시간 운행과 반복적인 급수 지원으로 차량이 고장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방청 긴급정비 지원단을 경남 지역에 투입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남 일부 내륙에 내일까지 최대 5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건데요. 여기에 이번 1월부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원령 연장과 비 예보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경남 지역의 단비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함안에서 YTN 명준입니다. 네, 이 같은 극심한 가뭄 속에 단비가 절실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이번 비가 가뭄을 씻어낼 이른바 효자비이길 바라게 되는데요. 2차 피해를 부르는 호우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속하는 극한 가뭄에 토양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영남 대부분과 호남, 충남 일부로 확대한 가운데 당분간 남부지방은 단비가 더욱 절실해질 전망입니다.
기다리던 단비는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인 토요일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영남을 비롯한 전국에 많게는 40에서 50mm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강수 편차는 크겠지만 타들어가던 남부지방에는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기습호우입니다. 수증기를 가득 안고 유입되는 비구름 특성상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뿌리거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끌고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쪽 수증기 통로에 위치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가뭄 해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습호우에 따른 2차 복합재해도 우려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오늘 67개 매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채권단의 가시적인 영업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공격적인 할인 행사도 시작을 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문을 연 지 첫날인데요.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한 달 전에 텅텅 비었던 매장이 이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정육 코너인데요. 홈플러스가 재개장을 맞아서 한우 전 품목을 50% 할인하는 할인 행사를 열었는데 지금 5시가 되기 전인데 한우가 완전히 소진됐다는 팻말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정육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소고기를 2마리 반 정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긴 줄이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팔려 나간 겁니다. 홈플러스가 개장 전에 이 소고기를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저희가 직접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반갑다는 인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구매하기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올해 여기를 이용했으니까 여기 매장이 막 닫았을 때 되게 마음이 좀 짠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활성화돼갖고. 한우 외에도 내일부터 3일 동안은 서귀포점을 제외한 매장에서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1인 1마리 한정으로 반값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산물이나 과일 같은 주요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거나 1+1으로 제공해 고객들을 다시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개장 시간에 맞춰 서울 강서점에서는 정치권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가 영업 정상화와 기업 회생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네, 다시 개장한 건 다행이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과제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가 재개장에 맞춰서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2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 상품 대급을 지급했고요. 밀린 공과금 그리고 임대료 등을 냈던 겁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이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매출과 수익성을 회복해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성과를 못 내고 채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입점업체의 우려도 여전합니다.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대금 정산을 못 받았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 점주들의 말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습적으로 이전에 같이 기습적으로 마트를 문 닫는다거나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진짜 기업 윤리가 갖춰진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저희를 인수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재개장 이후 첫 휴일인 이번 광복절 연휴가 영업 정상화를 위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 출석하면서 결론 짜맞추기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감찰위가 몇 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찰위에 직접 출석한 박상용 검사는 의혹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의혹한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다거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것 등 징계심의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거랑 비슷한 행위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징계 심의 대상은 먼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업무 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리거나 국민의힘이 단독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하는 등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권도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감찰위가 징계를 심의 의결에 권고하면 추후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연어 술파티 의혹은 징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첫 대검 감찰위가 열린 지난 5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당시 대검 감찰위의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검 감찰위는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인천지검 감찰권과 관련해서도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퇴정한 수원지검 지휘부에 징계 심의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뒤 무혐의 결론을 냈는데 법무부 감찰위가 이 결론을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 당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가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대검찰청 감찰위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 감찰위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15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임 1명과 강등 1명 등 8명을 중징계하고 감봉이나 견책 등 7명은 경징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했거나 인쇄 매수 산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의 재상고 기한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판결이 확정될지 혹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내일이 재상고 시한이죠? 네, 양측 모두 판결문을 지난 2일 새벽 0시에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인 내일 밤 1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제출하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고 또 재산가치 형성에 노 관장의 가사, 대외활동 모두가 기여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노 관장에 대한 분할 비율은 3분의 1로 정했는데요. 다만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의 경영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이자는 연 5%만큼 붙여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계산하면 하루마다 붙는 이자는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네, 두 사람의 이 세기의 소송은 9년째 진행 중이죠? 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1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이 2심에서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 액수도 665억 원에서 1조 3,8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은 고려 대상에서 빼라고 하면서 사건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이 사이에 SK 주가가 대폭 오르면서 주가 계산 기준 시점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관장의 기여를 인정하고 주가의 기준 시점을 파기환송 전으로 잡으면서 쟁점을 정리한 상황인데요. 양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분할 비율의 근거가 된 기여도 산정 과정 정도로 보입니다. 양측이 이를 수용할지 혹은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 제기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기입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들 사칭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전화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수용 절차에 필요한 신체 검사용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나체 사진까지 받아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팔을 붙들고 있는 외국인 남성 지시에 따라 벽에 붙은 채 그대로 쪼그려 앉습니다. 태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품을 뜯어온 전화 사기 조직원들이 현지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먼저 자금 세탁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피해자를 위협한 뒤 약식 조사를 명목으로 가까운 모텔에 혼자 입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선 사건을 해결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넘겨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이런 수법으로 68명에서 뜯어낸 돈은 모두 67억여 원. 심지어는 피해자들에게 보호관찰용 신체 검사를 해야 한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받아서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체까지 촬영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온전히 정신적 지배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활용해서 나중에 또 시간을 두고 이제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유포가 안 되려면은 돈을 내라라거나 이렇게 협박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은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로 지난해 12월 총책인 20대 남성 등 조직원들을 대거 붙잡아 구속했고 모두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거 과정에서 달아난 한국인 조직원 9명이 여전히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한 뒤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스테로이드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명을 붙잡아 총책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불법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 전문 의약품 3억 6천만 원 상당을 온라인 광고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경찰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해당 전문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며 불법 구매한 사람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서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사무총장은 오늘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관련 경찰의 강제 수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당원 명부 관리는 별도 업체로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YTN에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을 쓴 것처럼 허위 조작해 발표한 조작의 진상이 드러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나온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여러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어디까지를 친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또 조상의 과거 때문에 후손까지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등 다양한 시각을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친일단체로 분류되는 대정친목회 평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독부 기관지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선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조선 옷은 한 벌도 없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SNS에선 안상호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친일 부역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박유아 세종대 명예교수는 안상호를 대한제국이 키운 근대 의료인으로 평가하며 이번 비판을 친일 강박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상호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나 친일 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명단은 친일 행위의 성격과 정도 등을 따져 선정한 만큼 이름이 없다고 친일 행적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비해서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고 조금 반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록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등재는 안 했지만 여전히 친일 행적의 팩트는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증조부를 넘어 하영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조상의 과거를 이유로 후손까지 비판하는 건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후손의 책임과 조상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배우 하영은 결국 자필 사과문을 통해 무지한 상태에서 조상의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손으로서 사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조상의 과거를 직접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가수 전범선은 자신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인직의 5대 외손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난 친일파셨거든요. 근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그때 그 옆에서 통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예요. 유명 배우 증조부의 친일 논란은 과거의 공과를 오늘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위험물 창고에서 난 화재에 대해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창고 안팎의 CCTV를 분석해 발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카맣게 그을리고 엿가락처럼 휘어진 창고 건물 뼈대 사이로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 화재 감식팀이 들어갑니다.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이 꺼진 지 이틀 만에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국가수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들까지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2시간가량 불탄 건물 곳곳을 살피며 발화 지점을 찾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불이 난 창고 안에서 탄화 흔적을 확인하고 불이 번진 방향을 거꾸로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창고 내부 CCTV를 분석해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 불길이 퍼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창고에 2차 전지 원료나 완제품이 보관돼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와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창고 내부 화학물질의 종류와 보관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외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화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1255만 리터에 이르는 위험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창고에서 불이 났고 소방은 대형 피해를 우려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21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YTN은 대한인명구조단을 포함한 사설구급차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비영리 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실제로는 일부 사설업자들의 편법 영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한인명구조단은 지난 1990년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출발지 기준 해당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사설 구급차와 달리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는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다. 장거리를 뛸 수 있어 사설 구급차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절별로 행사가 강원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충청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제주도까지도 그 차는 가서 행사를 해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러다 보니 사설 구급차 소속 기사에게 인명구조단 차량을 빌려주고 뒷돈을 챙기는 것도 업계에선 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들한테 줬고 한 차량 한 50만 원씩 받았죠.
받아서 15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제가 뭐 관리비가 됐던 뭐 이런 명목으로. 문제는 비영리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과 사설 구급업체가 사실상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최근 중학생 사망 사고를 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는 같은 지역 사설업체 대표가 지부장이었고, 경기 의정부에선 인명구조단 지부장의 가족이 사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설업체 아니에요. 사실혼이에요. 제가 그냥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공동대표처럼. 대한인명구조단 측은 지부장이나 가족이 사설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10여 곳에 달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환자 이송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전국구 면허가 일부 사설업체의 영리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다행이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서울시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가 요청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에는 환영 의사를 밝힌 건데요. 구체적으로 민간 정비 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숨통을 조금 트여줬다는 겁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서 요구해온 핵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려면 규제 완화가 이렇게 일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으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오늘 정부 공급 대책을 계기로 정책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민 삶과 주택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는 뜻도 전했습니다. 네, 서울시 주택실장도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추가로 언급한 내용 있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 입장을 좀 더 구체화해서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정비 사업만으로도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며 기존 주택 멸실을 빼더라도 8만 7천 호가 늘어난다는 기존 분석을 되풀이한 건데요. 이렇게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녹지부터 훼손하는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지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와 관련해서도 대상지 확정 이전 단계부터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최대한 빠른 착공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시간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23만 호 공급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숫자는 크지만 사실 오늘 가시화된 건 한 2만 7천 호 정도인 것 같아요. 장소와 규모가 확정된 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기존의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해 9월, 올해 1월에 발표했던 기존 공급 물량 외에 23만 호 정도를 확대 공급하겠다라는 숫자는 나왔지만 실제로 어떤 주택을 어디에 공급하는지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연내에 10만 호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 또 별도로 언급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2만 7천 호 정도 세 곳에 신규 택지 조성하는 대상 지역만 확실하게 이번에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에서는 강서 쪽에 1,000가구 정도 공급하는 소규모 물량밖에 좀 포함되진 않았고요. 나머지는 경기권에서 남양주와 경기 광주 지역에 2만 5천 가구 정도의 공급 물량이 지금 발표된 상태입니다. 네, 마른 수건을 짠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지도 관심이었는데 일부 포함이 됐어요. 근데 언급하신 것처럼 서울보다 서울 밖에가 지금 그린벨트가 더 많잖아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수도권에 이제 땅이 없다 이런 방증이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뿐만 아니라 이제 정비 사업 쪽에 좀 더 주력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그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발표된 대상 지역에서 그린벨트는 사실 남양주 와부 쪽에 공급된 2만 1,000가구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이고요. 그동안 정부 대책 발표 전에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됐었던 강남권의 4곡이나 3곡의 추가 공급, 송파 방이동 쪽이나 아니면 수서 역세권 같은 데 추가적으로 짜투리 그린벨트 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담기지 않았고 또 좀 약간 별도로 용산의 어린이 공원처럼 서울시와 이견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도 전혀 담기질 않아서 사실은 이 발표를 들은 국민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연내 신규 택지 발표하겠다라고 예고가 된 7만 3천 호 중에 이런 서울과 수도권 쪽 근교의 그린벨트가 과연 포함될 것인지 어디가 어떻게 담길 것인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소리 듣도록 공급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결혼 페널티를 없애야 된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을 때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이 3억, 4억을 벌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네,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결혼 전에는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에 부합해서 보금자리론을 쓸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부부 합산 8,500만 원 조건에서 이제 초과가 되면서 못 쓰시게 된 분들을 위해서 페널티를 없앤다라는 조건 하에 한 명만이라도 그 소득 조건에 부합하면 일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내용이 포함이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나머지 부부 한 명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나머지 한 명이 상당 수준의 고소득자라도 디딤돌이라든가 이런 보금자리론 대출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은 정부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발표를 할 걸로 보여서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부분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또 추가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금융지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지금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좀 금융지원의 유인책, 이주비 대출이나 PF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효과로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일반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업 대출 포함해서 기존의 PF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의 재정 지금 규모를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숨통은 트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곳들의 PF 조달에 대해서는 위험성도 있고 조달을 한다라고 해서 사업 공급이 원활하게 사업자들이 뛰어들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잔금 대출처럼 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이제 공급을 진행했는데 대출 규제를 통해서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과 별도로 공급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핀셋 대책도 나왔는데 현재의 월세 수준으로 4억 원 이하
이하의 비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거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비아파트라면 뭐 빌라 같은 걸 말할 텐데. 네, 맞습니다. 지금 청년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부분이라던가 반전세나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규모를 늘려주는 보완책들이 3종 핀셋으로 나온 상황인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보금자리론과는 조금 다르게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2억 원까지 받아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상품을 새로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규모가 좀 되는 이 대출 상품이 신설되면서 청년들이 아파트 같은 조금 더 고급 주택이나 비싼 주택으로 가기 전에 좀 디딤돌 사다리로 쓸 수 있는 주택 마련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기존 대출을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던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아파트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전반적으로 개인이 주택 유형이라든가 지역을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거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이런 한정적인 상품 유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검토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억 이하라고 이제 규정이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조금 더 보태면 아파트 전세를 살거나 그럴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비아파트에서 매매를 해서 살아라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인지 수요를 이제 아파트 수요를 좀 돌리는 것인지 이런 정책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공급이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이번에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택지 조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공급량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비아파트 쪽에서 수요를 좀 분산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리 미래소득이 있지만 청년층들이 좀 너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경계하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다세대 다가구 건축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파트는 사실 짓는 데만 3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실질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뭐 빌라나 연립 다세대 혹은 오피스텔 같은 상품들을 조금 빠르게 중간책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 면적을 조금 여유롭게 늘린다던가 아니면 다가구의 다세대의 층수를 4층까지 조금 확대를 해준다던가 혹은 1조나 층수 같은 것들의 기존 건축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공급을 좀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 공급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쪽에서의 공급 조달 방법으로서 제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출 이야기를 하는데 보금자리론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이제 핀셋형 지원 같은 거, 4억 이하 이제 비아파트 대출 같은 것들, 대출이 이제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 총량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폭을 맞추는 건지 1.5% 총량 증가율을 3%로 올리는 내용이 또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뭐 무주택 신혼부부들이라던가 청년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출 지원들을 조금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겼기 때문에 연초 종전에 이제 가계부채 총량 관리 수치보다는 한 2배 정도 지금 여력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자금 조달 대출이 좀 필요하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동시에는 저희가 이제 가계부채는 계속 관리가 요원한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청년이나 무주택자 지원이지만 가계부채를 늘리고 요번에 또 PF 보증 확대 같은 사업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성 확대 내용들이 담겼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조금 신중하게 좀 더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대출을 받기 힘들어서 대출 가능한 은행에 오픈런한다 이렇게 웃지 못할 슬픈 현실도 있는데요.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 취소된 물량들 현금 부자들이 줍줍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이제 LH가 매입해서 공공 임대하는 방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제 현금 부자들의 줍줍은 없어지는 걸까요?
아마 서울 수도권의 주요 민간 분양에서 잔여 물량이 나온다면 현재 발표 내용으로는 LH가 우선 매입을 해서 보편형 공공 임대 같은 것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안이 담겼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상당히 물량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이나 지역 시장에서의 미분양은 여전히 우선순위 줍줍이나 이런 것들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인기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매입 임대 방식 보편형 공공 임대로 풀린다면 과거처럼 줍줍을 통해서 청약 공급을 받으시기는 좀 어려워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어떤 대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김교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통제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해 미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방식을 강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우파 매체에 출연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대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 비상 권한으로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우편 투표 제한을 강제해달라는 요청에 더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며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불법 등록됐다며 선거 보안 위기론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의회 통과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The only reason you wouldn't do it is you want to cheat because your policies are so bad and your candidates are so pathetic that you can't get away or can't get elected any other way.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제도를 직접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 연방헌법 제1조 4항은 선거 관리의 1차적 권한을 각 주 의회와 연방의회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주 정부의 선거 제도를 통제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즉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Whether it's the SAVE Act, the Save America Act, the new SAVE legislation that's being proposed in the House, SAVE goes to Hollywood, SAVE goes to Hawaii, whatever the sequels are, all of them are fundamentally flawed and impossible to implement by this election. 실효성 논란 속에 추진되는 투표 제한 움직임에 현장 유권자들은 참정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It's a need because we have people that it's difficult for them to get to the polls. Just this past primary, I was required to be out in Washington, D.C. If I wouldn't have had the ability to vote by mail, I may have missed my opportunity to get my voice heard.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계속 언급하는 건 의회를 압박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졌을 때 굴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한동안 이어진 극심한 폭염 뒤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독버섯 발생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독버섯은 산이나 숲길뿐 아니라 아파트 화단이나 공원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잎이 우거진 한여름 홍릉숲. 나무 밑동을 따라 노란 버섯들이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손바닥 크기의 버섯이 말라 갈라져 있고 나무 의자 틈에서도 작은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곳이 아닌 가까운 도심 속 숲길을 조금만 둘러봐도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다른 버섯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야생버섯은 상대 습도가 70% 이상인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자라는데 최근 길었던 폭염에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폭염 뒤에 소나기가 내리면 토양층이나 낙엽층에 숨어있던 균사체들이 수분 공급을 받게 되어서 활발하게 자라는데요. 빠르면 2, 3일 뒤에 버섯들이 지표면 위에 발생하게 됩니다. 산림과학원은 지난 11일부터 폭염기 독버섯주의보를 발령하고 야생버섯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제는 야생버섯 가운데 독버섯이 섞여 있어도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는 겁니다. 독버섯마다 가세 색과 모양, 대의 턱받이 등 구별되는 특징이 있지만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 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면 지나가다 본 버섯은 아예 따거나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독버섯은 숲이나 등산로뿐 아니라 공원이나 산책로, 아파트 화단 같은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됩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중독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어린이나 반려견이 버섯을 핥거나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아지들은 가서 뭐 냄새 맡아보고 핥아보고 먹고 그 아이들은 이제 장난감인 줄 알고 뜯어보고 만져보고 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독버섯을 먹은 걸로 의심되면 증상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병원을 찾고 의료진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먹은 버섯의 사진을 찍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폭염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한낮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네, 서울 도심 빙상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네, 서울 잠실의 빙상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깥과 달리 냉기가 가득한 이곳은 계속해서 북적이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은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며 얼음 위를 시원하게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아슬하면서도 중심을 잡는 대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서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럼 방문객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인라인을 많이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도 약간 나면서 약간 좀 달리는 그 기분이 시원하기도 하고. 롯데월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7월 말부터 방문객이 직전주 대비 5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30도 안팎의 더위에 흙일에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얼음 위를 쌩쌩 달리며 한여름의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빙상 꿈나무들은 날렵한 속도를 뽐내며 꿈을 펼치고 있고요. 아이들도 작지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특별한 여름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이곳은 놀이공원과 수족관도 마련돼 실내에서 쾌적하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한여름의 스케이트로 이색해서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잠실 빙상장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더위가 한결 덜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내일도 오늘만큼 덥다고요? 네, 내일은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인데요. 내일도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24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아서 출근길에도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내일 아침 기온 대전과 대구가 23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은 10에서 50mm, 제주도는 5에서 10mm가 오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복절인 모레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 한때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연휴 동안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만큼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최신 기상 정보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